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토지 수탈과 이완용, 삼성 이병철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병현 박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의 토지수사 사업 그리고 네. 일제가 진행했던 토지 수탈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조선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게 하죠. 저희들이 전 시간에는 이제 어떤 과정, 네. 절차를 얘기했다라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비판 내지 않으면 대안 또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완용을 우리가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예. 유한용 얘기 잠깐 하다가 네. 멈췄습니다만은 핏대가 좀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네. 실제 유한용의 그 땅이 뭐 엄청나게 많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에 그 축사를 한 유한용의 땅이 여의도에 7.7배만큼 1,800한 필지가 있는데 지금 가치로 한 600억 정도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그게 2018년도에 이제 방송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좀 이제 캡처해서 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한용은 그때 부역하면서 이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또 해방 후에도 그 토지들을 일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해방되기 전에 거의 모든 토지들은 다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방 후에 남아있던 거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제 진짜 따로 있죠. 다른 사람들 네. 따로 있고. 그래서 토지를 받은 지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거죠. 네. 땅을 축적한 게 아니고 돈을 축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완용 후손들은 지금도 아주 대단한 부를 향유하면서 살고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뭐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닙니까? 예, 미국으로 알고 모르겠어요. 살펴보고 그래서 해방 전에 한 98에서 99% 정도는 팔아치웠습니다. 이미 해방 전에요. 네, 그렇군요. 토지의 건성을 잘 아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아주 약삭빠른 네,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완용 후손들이 네. 90년대인가요? 서울 부가현동에 있는 그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네.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후손들이 이겼죠. 그거는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환수를 한 걸 다시 후손들이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렇죠. 되찾아갔죠. 네.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는데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을 건데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네, 때인데 네. 정부에서 조상 땅 되찾기 뭐 그런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친일 반역자들 후손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 친일 반역으로 얻은 그 부동산 네. 이거를 갖다가 속속들이 되찾아가니까 네. 이제 그 실상을 알게 된 국민들이 아주 그 격분을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2005년도에 친일재산 환수법이라는 그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찾아온 땅은 보면 그걸 파니까 한 30억 정도 됐답니다. 그거 가지고 일본,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로 갔네. 캐나다로 이미 갔다. 네, 캐나다로 갔습니다. 네. 이제 환수된 부동산은 전체의 네. 이완용 그 소유 토지 중에서 0.0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참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참 부역한 대가로 받은 그 땅을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단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있는 땅도 빼앗겨 가지고 네. 후손들이 넉마주의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언제 한번 따로 이 방송에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친일파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그런 그 네. 판결을 내리느냐? 네.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본적인 그 정신의 DNA 자체가 친일 반역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 예. 그 저도 뭐 칼럼을 한번 단체 토지와 관련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저 친일파들의 재산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는 하긴 했는데 오늘도 조금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완용 땅 확인된 이완용 그 부동산이 경기도 이제 용인에 그 현재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예. 저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이제 부동산은 네. 2,233만 뭐 제곱미터 정도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수한 것은 거기에 비하면 네. 뭐 0.0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거의 환수가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자, 이게 참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이제 민족 정기나 이런 것들이 언제쯤 바로 설지 참 답답하고 아쉬운, 참 화가 나는, 분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 송병준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송병준이가 우리 토지 부분으로 봐서는 네. 이한용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네, 이거 뭐 말이 되는 얘기야죠. 제가 참 읽기도 부끄러운데, 송병준이가 직접 일본 총리와 이제 이또 히로부미를 찾아가 가지고 한 얘기가 1억 5천만 엔을 주면 조선을 팔아넘기겠다. 그 돈으로 이렇게 넓은 조선 땅과 2천만 명이 넘는 조선인을 일본 손에 넣고 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아이, 말이 안 나옵니다. 일개 신하가 네, 나라 땅을 넘겨줄 테니까 돈을 이만큼 달라. 자기 땅 팔듯이 이렇게 땅을 팔은 겁니다. 그렇게 친일 뭐 반역이 아니죠. 이거는 그 이상 어떤 뭐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나라를 팔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밑에 보면은 3.1혁명 이후에 일본 수상을 찾아갑니다. 내가 식민 통치에 이만큼 공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또 조선 땅을 넘겨줬으니까 그 대가로 땅을 줘라. 그래서 홋카이도에 있는 토지를 불화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재산 목록을 보니까 561만 평을 받았어요. 오, 예. 시가가 5만 6천 엔입니다. 그렇게 일본도 우리 땅에 있는 것을 주지 안 하고 일본에 있는 땅을 이만큼을 송병준한테 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국내에 있는 거는 놔두고 일본 놈들로부터 일본에 있는 땅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일본에 충성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원래 또 이완용이를 갖다가 청구를 한 것도 이 송병준입니다. 이또 히로부미한테 고종 황제의 의사에 반해서 통감의 지도를 따를 자가 누구냐? 이완용이다. 그래서 이완용이를 청구를 했죠. 네. 그래서 이완용 내각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이제 농상 공부 이제 대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이완용, 송병준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 친일파들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귀속이 또 되지도 않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아쉬워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이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다뤘기 네. 때문에, 예, 여기에서는 좀 가볍게 좀 네, 얘기를 네, 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삼성의 이병철입니다. 이 삼성의 이병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나는 토지수사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 대지주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이제 토지 조사 사업에 네, 이제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 네, 네. 이제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를 임대하고 하는 토지 사업입니다. 아, 토지 사업. 예, 그러니까 네. 토지 조사 사업에 관여한 게 아니고 네. 이제 토지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아하, 그렇군요. 예, 토지에 투자를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투자를 했다라면 그건 뭡니까? 결탁을 했다는 거죠, 그죠? 네. 주로 이제 식산은행에서 이제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들이 조선 총독부로 넘어간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도 불화하지만은 또 우리 재력가들한테도 불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주들이 생기는데 이제 이병철이는 아버지가 대지주 썼죠. 그 이제 지수, 함안, 군부 이제 그쪽 일대 토지들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죠. 네. 저도 이제 그 진주시에 근무할 때 이쪽으로 출장을 많이 나갔습니다. 생가도 가보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병철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죠. 가는데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만 다녀보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돈벌이 이제 국리를 하게 되죠. 그래 학교 졸업도 안 하고 귀국을 해서 바로 토지 사업에 들어갑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처음에는 이제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좀 방탕한 생활을 보냈죠. 어느 달박은 밤에 집에 들어 왔는데 처자식이 누워 있는 거 보고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돈 좀 주셔. 네,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건데 토지 사업 하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떼어줍니다. 기본으로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식산은행에 그 토지를 잡혀서 식산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땅을 이제 무더기로 사들이죠. 그래서 26살 때 아마 200만 정도 되는 대지주가 됩니다. 그걸 하니까 이제 정미소를 하게 되죠. 아하. 예. 정미소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출을 했죠. 공출을 뭐 했는지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이제 쌀을 공출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자서전에 보면은 공출이 아니고 수출했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호암 자전에 보면은 이렇게 손쉬운 돈벌이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 투자 사업은 순조로웠다. 식산은행의 근거가 마치 나의 근거로 착각될 정도였다. 1년이 지나자 나는 1만석 200만 평의 지주가 되었다. 이렇게 그 자서전에 보면 써놨죠. 그러니까 이병철의 아버지는 천석지기였는데 저 토지 투자 사업을 통해서 이병철은 만석지기가 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병철도 사실은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네. 초반에는 이런 이제 대지주가 됐습니다만은 그 2차 대전 일어나고 이제 물자가 딸리니까 은행에서 이제 돈을 갚아라 하고 하니까 그걸 다 팔고 또 뭐 정비소도 다 처분을 해도 빚도 못 갚습니다. 처음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은 많이 겪습니다만은 나중에 크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네. 자, 우리 이제 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이영훈 그 부류가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반대하는 황태현 박사님 중심으로 해서 쓴 그 일제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네. 요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반일 종족주의는 뭐 많이 읽혔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 이 저자가 서울대학교 근무했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느냐. 우리 일본 사람들이 책 못 쓰겠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돈 억수로 많이 벌었습니다. 네. 네. 저게 일본에서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뭐 어쨌든 그렇게 베스트셀러 들은 것 같아요. 됐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이 나옵니다.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반일 종족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근대화론이죠, 그죠? 식민지 근대화론. 네. 우리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만큼 묵고 잘 살게 된 것도 다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갖췄기 때문에 이만큼 잘 먹고 산다.
그게 이제 반일 종족주의가 바라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용화 교수가 쓴 조정래 우리 작가가 쓴 아리랑 네. 그게 나오는 토지 조사 사업은 엉터리다. 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본의 그 수탈, 식민지의 침탈 이런 것들도 아무 검증 없이 지어낸 그냥 신화다. 그리고 40% 수탈을 해갔다는 것도 검증된 바 하나도 없다. 그것은 군청에 토지대장이나 자료 하나도 열람 안 하고 그냥 지 생각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용화 교수의 책을 비판을 하죠. 네. 그래 이제 신용화 교수는 또 다시 반박을 하는 책을 또 쓰죠. 거기서 이제 재반박을 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피스톨입니다. 피스톨. 신영하 교수는 일본 사람들이 칼과 피스톨을 차고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강탈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요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다. 호신용으로 차고 있었지. 그걸로 뭐 강압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서로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왜 이런 반일 종족주의가 생겼는가? 그 근원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기술이 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일 종족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뿌리 깊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방송할 때 이병도 할 때 네.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그것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주의, 정한론 그리고 우리의 그 발전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정체성론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역사에서는 그걸 무너뜨리는 게 최대의 과제였죠. 그래서 우리의 일본의 정한론에 맞서서 정체성론을 갖다가 비판을 해서 우리가 내재적 발전론이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이 없어서도 우리는 근대화의 제도를 다 갖췄을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일 종족주의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재적 발전론에 의해 가지고 정체성론을 까부수고 거의 이제 내재적 발전론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뒤엎기 위해서 반일 종족주의 책이 나오고 그러한 주장이 나왔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네. 네. 이제 조선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어떤 대립적인 의견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수탈론을 주장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민지 근대화론, 네. 수탈론 이게 이제 극명하게 네.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 네. 대립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조선 토지 사업의 근본적인 이제 취지가 전에 있던 전통적인 다양한 그런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 적합한 자기들 이제 근대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권으로 이제 바꾸는 사업이었다. 이건 이제 순기능이죠. 순기능 사업이었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농업 자본도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신대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제 주장이고 그게 반해서 이제 수탈론자들 이제 내재적 발전론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목적이나 또 결과로 봐서 40%를 수탈해 갔다.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그러한 개혁의 또 발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약탈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한 수탈의 목적이 없었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 권리는 다 보장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안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수탈을 해 간 것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게 양쪽의 대립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반일 종족주의에서 문제만 제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구태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말하자면 피해자이고 침략 당한 국가이고
수탈 당했던 민족인데 네. 이 사건 그러니까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강점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수탈해 나간 이 사건을 그냥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뭐 여하튼 식민 지배를 통해서 뭐 발전시킨 측면도 있지 아니지 그거는 약탈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 피해 당한 당사자 국가에서 어떻게 그 피해 당한 그 사건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개탄스럽죠. 그렇죠. 그게 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무슨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로 주장하는 자들은 반역자들인 거예요. 네. 예. 네. 그런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토론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에 어떤 그 부작용이랄까 후유증이랄까 이런 게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네.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제 시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그건 반역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네. 일제가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토지조사 사업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평가를 하는 거죠, 일제는? 네, 일본도 이제 뭐 교과서에도 네. 나옵니다. 나오고 또 그거 전에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에 좀 이어서 하면은 지금 이제 반일 종족주의의 그 저자 이영훈 교수 거기가 이승만 학당 네. 이제 교장이고 그게 이제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는 데가 낙성대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네. 이승만 TV에서 이 반일 종족주의 강의를 계속합니다. 구독자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 내가 이 시점에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이영훈 교수가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이게 좀 봤습니다만은 그 제가 자료도 만들어 놨는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식민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한쪽으로 이제 편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친일과 이제 우리 근대화론과 수탈론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두 세계에 의하면 친일은 악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일은 선이다. 이렇게 너무 이제 이분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관념을 깨야 된다는 게 이제 이영훈 교수가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왜 깨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네. 미워하고 비난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네. 그 마음이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자는? 그렇게 여기는 이제 아다시피 행정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네. 우리 민주주의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진보 쪽에 가까웠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금 친일에 가까워지고 또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칭송하는 제1선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생각이 바뀌었던 사상이 바뀌었던 보편 타당한 사람들과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저는 이영훈이라는 자를 뭐 분이라고 뭐 이렇게 뭐 호칭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는 여하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처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는 그것은 제대로 된 나라 아니에요. 그럼요. 네. 자, 이영훈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 중에서 40%의 수탈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그 토지조사 사업에서 40%의 수탈설 그 네. 자체가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제 또 통계에도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근거도 없이 누가 써놓은 걸 확인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럴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신영하 교수님이 그렇게 쓴 것은 이것은 연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런 걸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군청에 가가지고 토지대장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신고를 안 해서 그걸 이제 빼앗겼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잘못됐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20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국민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사람인데 신고하라 하면 꼬박꼬박 신고 우리는 잘할 사람이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해서 땅을 빼앗겼다 하는 말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이제 토지 뭐 신고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꼬박꼬박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신고하면 우리가 최고 잘하는 국민이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해서 뺏겠다는 얘기는 황당무계한 얘기다. 그 말은 못 믿겠다. 그래, 이영훈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영훈하고 같은 부류 중에 하나가 이제 박유아라는 네. 그 뭐 세종대 교수하는 여자 있는데 그 여자는 일제강점기에 그 정신대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냥 가서 네. 뭐 한 거지 그렇게 뭐 강제로 끌고 가서 뭐 성범죄 저지른 적 없었다 일본군들이 네.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뭐 이제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까 피스톨, 청량기와 피스톨, 권총을 들고 이제 강압을 해서 딱 하는 얘기는 이제 이영훈이는 그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국유지. 이 국유지 조사해서 이제 국가로 할 때 얘기지. 그거는 이제 우리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그것도 신영하 교수가 잘못 알고 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 신용환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네.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어떤 그 반격이랄까 할까요? 네.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했던 이영훈 교수의 그 세 가지 네. 정도 신영하 교수가 쓴 게 근거도 없고 자료가 없고 잘못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반일 종족주의에서 주장을 하니까 네. 이제 그럼 신영하 교수님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영하 교수님도 다시 이제 재방격하는 책을 또 내셨죠. 네. 내시면서 그것은 아니고 이제 선우를 따져서 꼬박꼬박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아리랑 그러니까 이제 조정래 선생님의 이제 소설 아리랑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그 작가님이 바로 조정래 선생님인데 도대체 저는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네. 그 대작을 네.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을까? 네.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을 네,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이건 노벨 문학상에서도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이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에 나오는 그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엉터리 역사를 보면 이제 소설로 지어냈다고 이렇게 또 비판을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영훈이가. 네. 네. 뭐 아리랑 저는 뭐 전편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일제의 그 잘못된 그 수탈, 침탈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이거 엉터리로 지어내서 쓴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신영하 교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일제 조선 토지 조사 사업 수탈성의 진실이라는 네. 것을 이제 반일 종족주의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책을 다시 발간을 해서 조목조목 그 침략성에 대해서 수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하 교수는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으로 전국 농경지의 약 5.8%, 임야의 59.1%를 빼앗았다. 고 지적하면서 토지 조사 분쟁 사례와 저항 행태를 봐도 이 사업의 목적은 약탈이었음이 입증된다. 라고 분명하게 뭐 확실하게 신영하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자기를 보고 이영훈이가 사료도 읽지 않고 증거도 없이 일제가 토지 조사로 한국인 토지를 수탈했다고 거짓과 엉터리 연구를 했다고 모함했다면서 저술 목적이 이 식민지 근대화로운 비판에 있다. 비판이었던 게 침탈했던 게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얘기는 우리 지금 남아 있는 책들이 없습니다. 조선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아까 제가 일부에서 소개했던 결과 보고서 네. 그거 외에는
뭐 나머지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유제도가 확립이 되고 우리가 근대화 일본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는 그 얘기는 그 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의 실무 책임자 와다 이치로가 쓴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탈이 아니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자료들을 그것만 보고 그대로 써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영훈이가 이렇게 쓰는 것들도 그 자료만 보고 그냥 받아들여서 이영훈이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죠. 네. 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어떤 그 토지 그 네, 피탈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설명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요게 이제 제가 논문을 쓴 겁니다. 요게 논문을 쓴 건데,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의 지적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네. 이래서 우리 학회에다가 반일 종족주의 이걸 책을 보고 저도 지적학자로서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썼습니다. 쓰면서 반일 종족주의에 나타나 있는 조선 토지 조사 사업 내용은 엉터리다. 그렇게 제가 쓰면서 이 논문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침탈이 분명하다. 단재 선생님 땅 사례만 봐도 그렇다 하면서 논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적었습니다만은 단재 선생님이 중국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네. 가던 해 이제 4월 달에 대한 매일신보에다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이제 그 광고문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초가 가옥 6칸짜리 이 문건이라면 이제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 지계 토지에 관한 문서 이것을 내가 분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주운 사람은 없었던 걸로 해라. 휴지로 해라. 이렇게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삼청동 2통 4호가 단재가 거주하던 집인데 땅 문서를 분실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공시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런 신문을 통해서 공시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공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했죠. 그리고 여순 감옥에서 1936년 4월 10일 날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순국하셨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바로 우리 토지조사 사업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망명을 하고 나서 1910년도에 망명을 하고 나서 1912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단재 선생님이 중국에 가고 안 계시니까 신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국어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국어로 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놔뒀다가 단재 선생님이 순국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불화를 해서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님께서는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해방되고 나서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찾으려고 보니까 단재 선생님의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찾을 수도 없어. 소송도 못 해. 그래서 그 며느님이 오랫동안 싸워서 네.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했는데 결국 특별법을 만들지는 못하고 어떤 특례 규정에 의해서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단재 선생님은 국적을 회복했죠. 국적을 회복했으니까 이 땅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도 졌고 2심 졌고 3구심에도 졌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해서 사정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한 게 원시 취득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소유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최초로 등록한 게 토지조사 사업이고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 토지대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께 맞지 신체국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도 없다. 그걸 안 돌려줬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소송에 일자 판결이 나와서 항소심에는 이제 제가 바꿨죠. 1심에는 제가 간절을 안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다. 국가에서 안 찾아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개인 땅을 왜 국가로 등록을 했느냐. 아무 경로도 없이.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국가로 등록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법을 한번 자세히 봐봐라. 대한제국이 실시했던 토지조사법에는 신고를 안 하면 국가 소유로 한다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법에는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하면 20호 안에 벌금을 내도록,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절차, 공시 절차 없이 아무 경로 없이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땅을 어떤 경로도 없이 국가가 등록한 게 잘못이다.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서 국가가 이익을 취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바꿔서 했는데 국가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이 없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저거 상고에도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뭐 단적인 예입니다. 신재호 선생님과 같이 국가로 바로 등록한 것은 독립 유공자 그 후손들이 피탈 재산 환수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이건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홍문표 의원께서 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독립 유공자 그 피탈 재산 그 환수에 관한 법인데 그 법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국가 개인 재산을 빼앗긴 경우라고 해놨거든요. 뺏겼다는 얘기는 최초에 등록이 되고 난 그 이후에 뺏긴 게 빼앗긴 거거든요. 단재 선생님과 같이 원지 취득에 선생님은 안 돼 있고 최초에 국어로 등록해 놓은 것은 뺏긴 게 아니죠. 그렇게 법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 법도 잘못됐다. 제가 빨리 쫓아가 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뭐 친일재산 환수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본다. 이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놔 버리는 바람에 무슨 친일 행위 한 번 하면은 재산 생기고 이런 식으로 친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려워가지고 환수되는 친일 재산이 아주 극히 줄어들어 버렸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러한 재산 다시 찾아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까 또 유명무실한 법이 돼 버렸고. 네, 맞습니다. 참 너무 한심합니다. 그러게요.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성격을 보면 결국은 조선 토지조사 사업은 그 식민지 수탈이 목적 아닙니까?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소개했던 제 논문, 논문에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제가 지어놓은 부분입니다.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제가 우리 학회에 논문 했던 이제 별세본으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은 침략설에 기반한 식민지 수탈이 목적이다. 뭐 내용은 앞에 뭐 조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이 없었어도 우리는 그런 제도를 충분히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이 확립됐다는 얘기도 이거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한 이제 백데이터를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세 번째가 식민지 근대화로는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술책에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의 그 목적은 어찌됐든 간에 수탈에 있는 것이지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 미사이고 안만 써봐봐야 이거 소용없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반일 종족주의자들이 이제 자꾸 주장하는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또 뭔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이자들은 일제의 시각으로 자꾸 우리나라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하는 거죠. 네, 아까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본 그 마지막 총독이 갈 때 뭐 조선은 위대했지만은 우리가 식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마에 바늘로 찌르면 일본 사람 피가 나오도록 만들어놨다. 이 식민 교육의 결과는 100년이 갈 것이다. 100년 동안에는 조선 사람의 그 기상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뭐 보통 사람들은 100년 되기 전에 우리는 일본 놈들 나쁜 놈이라 하는데 아직도 몇몇 사람은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100년 동안은 뭐 변하지 않으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머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 일본에 부역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공부를 한다든지 유학을 한다든지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또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친일 행동이고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주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제 학문이나 아니면 생활이나 또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그런 친일 생각들이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그게 일상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생계형이다, 생계형. 묵고 사는 그 자체가 친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제2, 제3의 친일파들이다. 아까 얘기했던 뭐 이완용이나 뭐 우리 손병준이나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보다 파급 효과 영향력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 이영훈, 그 이승만 그 TV에서 방송하는 그 사람들 구독자라든지 노인네들 태극기 부대들 다 거기서 양성하고 이론 제공하고 좀 더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고 또 뭐 그때 있었던 어떤 카타르시스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뭐 없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침략국이었던 일본과 독일, 피해국이었던 한국과 프랑스, 이게 너무 달라요. 달라도. 그러니까 침략국인 독일은 계속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침략 행위나 만행을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또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고, 피해국이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치 부역자들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처벌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피해국이면서도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제 네. 와 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변호사님 어때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나치 전범들이 전부 다 죽었죠. 네. 다 사형당하고 그 연합군에 의해서도 사형당했지만은 독일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 갖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진행형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는 그 나치 뭐 전범의 잔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씨가 말라버려 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다르죠. 일본은 그냥 좀 상징적으로 뭐 도조 히데키 같은 아주 대표적인 전범들 몇 명에 대해서만 사형 집행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일본 제국을 이끌었었던 그 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게 다 일본 주류예요,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한국도 역시 그 친일 반역 행위를 한 자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지금 일제 강점기하고 달라진 거 없는 거예요. 네. 내나 뭐 미군이 들어왔다가 네. 뭐 다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고 보여지죠.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80년 전에 했었던 2차 대전 직후에 했었던 그 나치 부역자 단죄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도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거 해야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전쟁을 하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이 정권을 잡고 정부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해방이 되고 나서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열심히 했던 그분들이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정부를 이어받았다라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하지 못하고 친일파들이 잡았으니까 정권을 잡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뭐 해오니까 뭐 결론은 똑같죠.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자, 다시 토지조사 사업으로 네. 돌아와서 우리 교과서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어떻게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40% 수탈론부터 시작해서 땅을 잃은 농민들이 전부 다 이제 만주나 이쪽으로 이제 해외로 이주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잘 가르치고 있죠. 이걸 깨기 위해서 반일 종족주의가 나오고 또 이게 확산이 되면 이걸 또 뒤엎겠죠.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5학년 2학기 사이에가 또 보면은 한일 관계 병탄과 토지 조사 사업의 그 수탈 또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나는 그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도 보면은 주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전부 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배제하고 이제 내재적 발전론이죠. 저희들이 주장했던 수탈론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싣고 있습니다. 전국도의 40%가 총독부의 소유로 수탈되었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다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 저기 소개해놨습니다만은 모든 자료들은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고 또 역사넷 이런 데도 보면은 그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반일 종족주의 이영은 이제 같은 사람들은 이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거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들에 의한 그 식민 사관을 가르치듯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그 식민 사관과 같이 가르쳐야지 왜 이 분야는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느냐 아마 그게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제 토지 측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이 그 기초적인 어떤 정보 또는 상식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생활 속의 청량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네. 제가 한 공사에 있을 때도 한 100가지 정도 유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담도 하고 그런 이제 민원 해결도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제 요 시청자 분들도 보면은 토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청량 얘기만 우선 하겠습니다. 청량 얘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청량은 뭐 여러 가지 청량이 있는데 내 땅과 관련된 청량 얘기입니다. 뭐 집을 지은다든지 길을 낼 때 하는 청량이 아니고 내 땅과 관련된 청량, 소유권과 관련된 청량. 지적 청량이 이제 그 청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내 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 이제 청량 신청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청량 신청은 뭐 인터넷이나 또 전화나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시청이나 군청, 구청, 민원실에 가면 이제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네. 거기 가서 상담을 해서 이제 청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은 무료로 해주나요? 아니죠. 청량비가 엄청 비싸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예. 조사 청량에서 공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국가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그걸 잘못해서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까지 써서 120년 동안 써서 경계가 틀리고 잘못되고 시비가 생겨서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소송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책임지고 공짜로 해줘야죠. 그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이 다 부담하고 있어. 그렇군요.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서 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국민이 부담한다고요.
그게 연간 3조가 넘습니다. 어, 뒤에 다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되면 이제 신청을 하면 되고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2월 달 되면 고시를 합니다. 그 청량 수수료를 1원을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됩니다. 수수료니까. 그래서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보면 우리가 토지대장에는 등기부에는 전부 다 재고매다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평을 쓰거든요, 네, 그죠? 평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환산하는 방법 0.3025만 에어 놓으면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재고매다에다가 0.3025만 곱하면 그게 이제 바로 평으로 이렇게 환산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좀 이제 알아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번을 보면은 100-1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100은 이제 우리가 본번이라 하고 뒤에 거는 이제 부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에다번호라고 얘기하죠. 일본식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가운데 이제 다시라고 꺼놓은 건 이거는 이제 다시라고 읽으면 안 되고 100어 1번지, 200어 2번지, 35어 2번지, 어라고 이제 읽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읽을 때도 이걸 다시로 읽는 것은 좀 촌스럽죠. 그래서 이제 어로 이렇게 읽는 게 맞고요. 이제 뭐 지목 같은 거 28개 지목이 있고 그래서 지목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지죠. 그죠? 가장 좋은 지목은 뭐 대지나 전답도 좋지만 잡종지가 가장 좋은 거죠. 왜죠? 잡종지는 뭘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하게 되면 소관청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소관청은 시장, 구청장, 군수를 이제 소관청이라고 하는데 동지역은 4일, 업지역에는 이제 5일 정도 이제 소요되고 이런 이제 청량에 대한 것은 소관청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하면 다 보여주도록 돼. 지적은 공개주의거든요. 지적은 공개주의고 국정주의고 형식주의입니다. 국정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주의,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주의는 절차를 갖춰야 되는 거죠. 공부라는 절차를. 그걸 이제 3대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청량을 했는데 청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가 한 게 옳은가, B가 한 게 옳은가. 그런 이제 가리는 이제 적부심 제도가 있고 이런 것을 거쳐도 안 될 때는 이제 경계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경계 확정소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혼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도에도 이제 중앙이나 시도에도 이런 이제 이혼회들은 구성을 해놨고요. 이런 청량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내 땅에 어떤 뭐 곡물이나 뭐가 파손이 됐을 때는 다 이제 이를 신청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땅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등록이 안 된 땅은 없습니다만은 간혹 나옵니다. 도면에다가 100년 전에 하다 보니까 도면을 잘못 그려가지고 벌어진 경우 가운데 빈 땅들이 많이 생기죠. 또 해변가에 간척 사업 같은 네, 해변가에 또 간척 사업을 하면 땅이 생기죠. 그런 건 이제 신규 등록이라 합니다. 이제 매립한 사람이 내 땅으로 이제 청량 신청을 해가지고 내 땅으로 그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네. 땅이 없어지기도 네. 하고 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법제적인 거는 멸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멸실 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뭐 예컨대 전에는 강이었는데 네. 뭐 지진이 나가지고 네. 아주 넓은 땅이 네, 생겼다. 그러면 그 땅은 그런 걸 등록해가지고 또 받습니까? 이제 누가 점유를 하게 되면 불화를 받고 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자들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밤에만 땅 보이는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물이 빠져가지고 땅이 생기는 거죠. 낮에 가면 없어. 네, 뭐 그런 경우도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이라는 이제 청량이 있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산을 이제 토지로 바꾸는 겁니다.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번지 앞에 산자가 붙었습니다. 산자가 붙은 거는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죠. 그걸 산자를 떼고 토지로 바꾸는 게 이 신규 등록 전환 청량입니다. 산자를 떼버리면 지적도에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조건을 갖춰서 자기 땅의 가치를 높이려면 이런 등록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여기 이쯤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세훈 도곡동 땅 논란 그 관련된 오세훈 네. 현재 시장이죠. 지난번 그 보궐선거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백바지하고 페라가모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동태탕입니까? 예, 동태탕. 명태탕, 동태탕. 예, 네, 네. 아무튼 생태탕. 예. 그래서 이제 그 청량은 무슨 청량인고 하면 경계청량입니다. 경계청량 앞에 이제 분할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큰 애들, 적은 애들 땅을 논아줄 때 하나를 둘로 논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 분할청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 재산 관리하기가 복잡해. 이럴 때는 땅을 하나 합치는 거죠. 그죠? 그건 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지목을 전답대지, 잡종지 같은 걸 밭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제 대지로 바꿔야 되는 지목 변경이라는 게 있고 이제 등록사항 정정. 아니, 내 땅이 100평인데 50평으로 등록돼 있어. 그럼 이거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100평으로 팔아먹지. 네. 이럴 때는 이제 등록상 정정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바로 잡는 기고 바로 여기가 이제 경기보건청량이 그 오세훈 지금 시장이 청량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선을 지상에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경계는 지상에 있는 경계가 진짜 경계잖아요. 그런데 도면에 있는 경계는 지상에 있는 걸 도면에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도면에 있는 걸 지상에다가 복원을 하면 지상하고 틀려. 그렇지만은 지상에 있는 게 맞아. 사과를 그리는데 잘못 그려서 배를 그렸어. 그건 배입니다, 배. 그래서 이제 이 경계 청량이 중요한 겁니다. 네, 내 땅을 너한테 침범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침범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경계보건 청량을 하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경계보건 청량을 했죠. 그 가족들이 해서 이제 내 땅이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 청량을 해서 말뚝을 박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경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바깥에는 내가 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적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그 소유자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맺고 정확하게 위해서 이제 그 청량을 한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절차는 되게 보면은 이제 청량 신청을 하겠죠. 청량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은 자료를 소관청에다가 대행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다가 오늘 이 땅 청량 신청을 받았습니다. 며칠 내에 가서 청량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이거는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앞에 나왔는데 동 단위는 5일. 그리고 리에는 면이나 군 단위에는 7일입니다. 처리 기간이. 그럼 청량 신청을 받으면 5일이나 7일 안에 청량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10일 후에 청량을 하겠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 해놓고 못하는 것은 연기를 하죠. 연기를 하는데 대개 국토정보공사에 청량 신청이 되면 일이 많아서 밀려서 최소 15일, 많이 걸릴 때는 2달, 3달도 걸립니다.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계 청량은 언제 합니까? 공사하려고 장비 대놓고 파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옆집에 와서 항의를 해. 그러면 쫓아가서 청량한단 말이에요. 한 달 보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네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잡혀지면 현지에 청량을 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청이 나고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입회를 하는 거죠. 입회. 오세훈 시장이 입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입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청량을 다 마치고 나면 입회자를 그 이제 청량 원도 이제 그 자료에다가 사인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죠. 현장 업무를 다 마치면 여기는 이제 오전에 마치고 이제 저 점심을 먹으러 같이 간 거죠. 오후에 이제 또 청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점심을 먹고 청량을 다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청량 나갔던 팀장은 뭘 하느냐. 복명서를 써야 됩니다. 지사장한테 오늘 출장을 갔는데 청량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또 입회는 누가 했다. 이런 것을 다 적어서 출장 소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 출장 복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량이 다 끝나면 이제 소관청에다가 언제 청량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이 청량 업무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정보공사에서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언제 청량할 것이다.
이제 제출을 하고 청량하면 청량 다 했다라고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 오재훈 시장이 현장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하죠, 그죠? 청년 팀장들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것은 서류에 입회했다고 사인이 없다. 그러니까 안 했지 않느냐? 그거는 청량자와 이해관계자만 사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때 사위가 가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찾아본 사람은 그게 사인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팀장이 지사장한테 보고할 때는 오늘 누구도 왔고 이런 일이 있었고 청량을 하니까 청량이 잘 맞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네. 것들을 다 적어서 복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거기 보면 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안 봤잖아요. 그거를 누가 볼 생각은 못했던 모양이죠. 뭐 그렇겠죠. 어. 이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량이 오세훈 시장 그 건은 청량이 3일 만에 이루어졌답니다. 아. 청량 신청한 지. 빨리 굉장히 됐네요. 빨리 됐네요. 예, 빨리 됐죠. 적어도 그날 접수된 거는 언제 청량한다고 보고를 한다고 했죠. 일자를. 네. 그리고 청량 일자가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신청된 필지들을 소관청에 구청에 가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해서 한번 보자 말이야. 그러면 어떤 필지들은 15일 이후에 다 했어. 또 한 달 걸린 것도 있어. 그런데 요거는 3일 만에 했어. 아. 그렇다면 이거는 특혜죠. 그렇죠. 이 특혜라면 이거는 누구의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어느 가정이 했던 누가 했던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 했던 청량제 좀 빨리 해줘라. 네. 그것보다 아니면 이때 해줘라. 내가 이때밖에 입회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는 보름 내지 한 달 걸렸는데 이거는 3일 만에 했어. 그 자체가 특혜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청량 언제 신청해왔고 언제 들어왔는데 그 주변 필지들은 주변 사람들은 언제 했는가 그것만 비교해보면 압니다, 바로. 아. 특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네. 아니 그러면 그런 특혜가 있었다면은 측량의 어떤 신뢰성 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신뢰성하고는 좀 관련은 없죠. 이제 신뢰성은 좀 유리하게 측량해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 사람들 얘기고 옛날 사람들은 먼저 하면 이익이다. 또 뒤에 하면 얼마만큼 뺏긴다. 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청량은 이건 과학적이고 기술자들의 또 양심이 있고 네. 또 청량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다 보고 정리를 해서 나갑니다. 어제는 이쪽에 봐가지고 오늘은 10cm 저태 봐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한 게 설상 좀 잘못되더라도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차. 이제 오차는 차이가 나는 거고 공차는 그 범위 내 한 개. 네. 그 안에만 성과가 들어오면 맞는 걸로 똑같게 청량을 해주죠.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번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여러 개가 모이면 이제 그거를 이제 몇 개 맞느냐 이게 맞느냐 이제 그거 가려야 되는 거죠, 그죠? 지적위원회가 예, 위원회에 가서 이제 가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도곡동 건이나 또 우리 이번에 대장동 네. 대장동 건이나 이렇게 지적을 알고 청량을 아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좀 해결도 하고 방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없고 전부 다 정치에 하는 평론가들이 이걸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과는 상관없는 얘기들. 말 잘하고 논리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예, 실제는 그러지 않고 전문가들 우리가 청량의 그 중요성 그리고 그걸 인식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청량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이 떡은 떡집에 몇 끼라고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토지조사 사업이랄지 지적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과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공사에 있을 때 20년 동안 했던 일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적도 이거 없애야 된다. 우리 힘과 기술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 걸 청산해서 없앤다라는 의미보다는 대한제국에서 완성하지 못한 그걸 우리가 성계해서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완성해야 된다.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제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고 또 이런 이제 논문을 쓰게 된 것도 제가 대한제국의 토지조사 사업 이 논문을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일본에서까지 왔습니다. 자기들은 조선의 토지, 지금의 한국의 지적제도를 자기들이 만들어줬다고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재적 발전은 우리 청량 분야도 아니, 스스로 하고 있던 걸 누구가 안 했으면 우리가 했다. 그걸 발표를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듣고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간에 일본이 만드는 이 제도는 빨리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된다. 네. 새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걸 국회에서 공청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온 뭐 어느 실국의 그 국장님은 아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철길 깔았다고 해서 그거 다 없애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서 아이 답답한 사람아. 그걸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일본 사람들이 여기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 만들어 온 이 제도 100년이 넘어가지고 지적도가 꼬깃꼬깃 다 떨어지고 안 맞아가지고 소송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걸 안 해서 되겠냐고. 이제 제가 막 그렇게 항변을 하고 네. 그리 이제 얘기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일제시에서 만드는 지적도 물론 많이 훼손된 걸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은 저런 걸 가지고 청량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할 때는 세금 거두기 위해서 보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법지적으로 만들어 돼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도상에 있는 경계가 돼버렸어. 지상에 있는 경계가 경계가 되는데 법을 만들면서 도상 경계주의를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도상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복원을 해야 되는 이게 엉터리법이에요. 그렇게 저런 데 선을 그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지상에다 복원을 하니까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붙고 소송 나고 칼부림 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는 옛날 지적도와 지금 지적도를 청량을 해보니까 저렇게 이제 한쪽으로 저거는 쏠려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찍고 받고만 한 것들이 많거든요. 저렇게 이제 틀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움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빨리 이제 바꿔야 된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많은 신문 기사 보도 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뭐 경인일보에 보면 지적도 100년 전 일제 때 그대로. 밑에 중앙일보는 청량원점 축적 제각과 오류 투성이. 부산일보 부산 땅 33% 지적 불법합지. 지적 불법합지라는 얘기는 도상에 있는 경계와 지상에 있는 경계가 안 맞아가지고 공부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못하는 거. 그걸 갖다 묶어놓은 거. 사람은 지금 호적에 빨간 줄 꺼놓은 거예요. 그게 33%는 된다는 얘기고 내일신문 전면 손질 100년 된 누더기 지적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질 않아요. 비용이 3조 4천억이 든다. 너무 많다. 하는데 실제 지금 이제 우리 상위 10%가 75%, 80%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제국의 토지조사 실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싹 다 드러나는 걸.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 다리 하나 세워주는 게 표에 연결이 되지. 이 사업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부합지. 전국도의 15.7%는 빨간 줄이 꺼져 있어요. 불부합지를 그것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기워 입는 시기죠. 아직도 이제 뭐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적 주권 확립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독립이 돼야 된다. 최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우리 저 삼각론도 아까 이제 청량해가지고 우리 이제 청량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대마도에서 우리 거제도하고 전령도하고 연결을 했는데 일본이 1등 기준점이면 우리는 2등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천문 청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급히 세금을 걷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치가 지금 365m나 털려져 있어. 돌아가 버렸어 위치가. 그걸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계 기준도 우리가 동경 135도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5도가 틀려서 30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 우리가 완전한 독립이고 지적 주권도 확립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은
아예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적도라든지 등기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부르주아 사물이라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예, 부르주아 사물이라고 다 없애버렸는데 사회주의도 토지 제도는 다 있고 지적 제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토지 계획할 때 왜 없앴느냐? 일본 놈들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적은 것을 크게 하나를 두 개로 등록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건 엉터리다. 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의 통일이 되면 지적제도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 투자도 하고 개발도 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북한의 지적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남북한이 통합하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입니다. 번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번지가 없네요. 지적도가 없고 번지가 없고 지금 뭐 북한에는 번지가 없습니다. 도로명만 쓰고 있죠 지금. 좀 문제가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제 석사학위 논문이 북한의 지적 제도를 어떻게 확립해 줄 것인가. 네. 네, 가는 게 이제 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간단해요. 북한은 제가 개성공업지구 청량해가지고 토지대장 등기부 제가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청량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제가 이제 북한 친구들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북한은 이제 개성공업지구 청량할 때 그 모습들을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실어놨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쓴 그 북한 토지학이라는 이제 책에 보면 뭐 내용들은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통일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토지 제도의 통합이거든요. 북한의 바른 지적 제도를 세워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적 제도를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 네. 제가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 인공위성 이용하고 라이다, 뭐 네. 전자, 네. 뭐 이런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적도를 베이스로 해서 모든 지도들을 다 올려서 이제 4차원 정보 네. 히스토리까지 전부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부터 먼저 이렇게 가고 네. 서서히 북한도 여기에 편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좋은 네.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정철순 변호사님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많이 공부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조 박사님의 네. 이런 바람이랄까 주장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묵게 살게 된 것은 뭐 일본 덕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더 제가 헤쳐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뭐 친일파지 않습니까? 전계영 저는 이제 친일파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현대판 친일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또 방금 이영훈과 같이 이런 토지 분야에 또 기본 우리의 제도라든지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뒤엎어서 네. 다시 역으로 가려고 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또 감독하고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또 그런 활동들 또 열심히 해서 발을 못 붙이도록 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척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도 네. 뭐 적극 이 분야에 관심 가지고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의 그 책임감이 좀 막중함을 다시 네.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